자,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전공 체육 B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매스터의 체육 수업 모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모형이 학습 영역 우선순위, 그 중에 1순위를 써라 요거 했던 거하고, 그다음 교사의 전문성 하위 영역, 요거 TPS 아래 요게 조금 어려웠겠네요. 그죠? 보니까 이번 학기 농구 수업에서 활용한 체육 수업 모형의 주제는 수업 진도는 학생이 결정한다.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모형이에요? 개별화 지도 모형이죠. 예, 개별화, 개별화 지도 모형.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다만 학습령의 우선순위 얘기한다면 우리 직접 지도 모형은 뭐예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인데, 개별화 지도 모형은 왠지 학생들이 스스로 하니까 심동적 영역보다 인지적 영역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교사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개인 학습지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심동적 영역이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쉽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2번 문제가 조금 그랬죠. 보면 이번 축구 수업에서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을, 학생들이 책임감 수준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책임감 수준 파악, 이게 뭐냐면요, 헬리스는 이걸 이해력이라고 했어요. 이경 선문 스상, 이해하기, 경험하기, 선택하기, 문제 해결하기, 스스로 반성하기, 상담하기,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책임감 수준에 적합한 수업 내용을 계획하였다. 예를 들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의 책임감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연습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무관심 단계는 아니고요. 무관심 단계래. 그 우리 뭐야, 무책임 단계, 그 다음에 자기 통제가 보이는 단계, 그쵸?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단계, 그 다음에 참여 노력, 또 자기 방향 설정, 뭐 이제 자기 방향 설정 등이 이렇게 가는 부분인가 봐요. 이번 수업은 이 모여 제시한 교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잘 진행된 것 같다. 특히 학생의 정서적 성숙 수준 등을 파악하기 노력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발달 수준, 즉 책임감 수준이 어떤 단계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2단계로 파악이 됐다면 3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교사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학생의 성격이나 태도 및 행동 등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소, 즉 가정, 사회, 학교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노력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책임감의 발달이 주변 환경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다음, 이 모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인별, 그룹별 미팅을 자주 실시해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안 봤던 건데 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문제예요. 스포츠 윤리 문제인데, 윤리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윤리 이론. 그래서 스포츠 윤리 이론 얘기하면 잠깐만 설명하면요, 행위자가 있고요. 그쵸? 행위의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어떤 행위를 해서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행위는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이냐, 그리고 결과는 가치적인 부분인데 사회적 기준에 따르냐 의무론이냐, 결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질 거냐 결과론이냐, 그렇죠? 근데 행위자의 어떤 내적인 측면 또는 행위자의 어떤 덕, 여기에 따를 거냐 덕론, 이렇게 우린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교수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어난 기록 많은 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량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엘리트 체육 육성했었죠. 1960년대로 체육국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우선수 육성을 했죠.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육성한 이유가 뭐예요?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 이름을 알리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당시에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통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6년 멘트리 올림픽 때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죠. 우리나라를 알린 거잖아요. 우리 그 에티오피아의 맨발의 아베베 이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지만 아베베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우선수를 밝으면 육성하는 교기 육성제, 그쵸? 예. 시행하게 됐고 전국 소년 체육대회를 만들었죠. 근데 이런 체육대회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우승을 해야 되고 우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더 많이 노력하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경쟁,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가치 및 성공 강박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각종 일탈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예비교사가 저는 과거 학생 선수 시절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의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선수.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역할이에요. 그죠? 그걸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운동선수로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적을 위해 학업보다는 운동을 더 많이 하라는 주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논이에요? 이거는 어떤 논이에요? 그쵸? 결과론에 해당하는 거죠. 불구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사회적으로 학생이 해야 될 본분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사회적 의무에 충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론에 해당되는 얘기죠. 문풀 3의 비용 문제에서 또 이렇게 출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선수는 팀의 성적이나 학교의 명예 때문에 운동에 매진하려 학업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경기 실적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수영 선수 같은 그 학업에 열중하고 시험 때는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수영연맹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선수들은 운동선수이자 학생으로 학업에 충실해야 하지만 운동선수라는 인식이 더 강하여 운동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있대요. 운동선수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결성 이론의 규제를 얘기한다면 이게 의무감 규제에 해당되는 의무감.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선수로서 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통합 규제가 되겠지만 이런 선수의 수업 결성과 학력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장 학생수 일정한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최저학력제죠. 2011년에 발의해서 2012년부터 시작된 게 바로 최저학력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되고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돼야지 학생들의 어떤 최저한의 학력이 보장되고 그래서 경기들도 언제 열려요? 예전엔 학기 중에 열렸는데 지금 주말 리그나 방학 중에 열리게 되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문풀 2의 B형 7번 문제로 거의 똑같이 출제했고요. 3번 문제. 모성과 에즈워즈의 체육교육 스타일을 적용한 수업 일지인데요. 작성법에 따라 순서를 서술하랍니다. 보니까 교사는 높이뛰기 과제를 선택함. 높이뛰기의 다양한 난이도를 준비함. 딱 여기서 보니까 무슨 형이에요? 아, 이거 포괄형이네. 딱 나오죠. 그럼 교사가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 학생 높이뛰기 난이도를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난이도에 대해 교사가 점검한다. 우리 포괄형 스타일의 유닛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교사, T, L, 학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학생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교사에게 점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과제 활동에 스스로 연습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부분인데 교사에게 점검받을 필요가 없죠. 점검받는다는 건 내가 어떤 난이도 선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건데 교사는 난이도 선택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는 어떤 피드백 줘요? 같이 중립적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에게 점검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점검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반세 지금까지 수업은 기초기능 습득하고 경기방과 규칙을 익히는 무슨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다음 단원에서는 발견 역치를 넘어 합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무엇의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해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시형, 연습형, 상호학습형, 자기점검형, 포괄형, F, 유도발견형. 여기 비가시적 구분선인 발견 역치가 나오고 여기서 클러스터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무슨 클러스터예요?
모사 중심 스타일군이고 F부터는 뭐예요? 창조 중심 클러스터에 해당되죠. 그래서 모사와 창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아니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3번 A형 8번 문제에서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구 일지 보니까, 자, 교사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내용을 선정함. 교과 내용 선정, 우리는 뭐 스타일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교과 내용 선정함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자기 설계형 스타일 비슷하지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T, L, L이고요. 보니까 여기 교사 학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수제를 결정함?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학자가 스스로 선택한 농구 학습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계획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자설이구나. 자기 설계형이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자기 설계형의 과제활동 중결정을 교사가 나타나냐?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임용시험 준비할 때 임용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계획을 누가 짜요? 내가 짜죠. 나의 능력을 내가 고려해서 내가 스스로 짜는 거예요. 이걸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선생님 저 계획 어떻게 짤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설계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가 주제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체온 조절 체수분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요거 체온 조절하고 체수분해에서 우리 계산 문제 이거 참 많이 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거보다 쉬운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 다음에 심전도, 심장의 주기,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됐고요. 아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방식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복사, 전도, 대류, 그 다음에 증발 이렇게 있죠. 근데 보니까 높은 습도와 라고 나오니까 습도가 높대요. 이러면 증발과 관련된 얘기인가? 근데 강한 태양의 적외선에 노출되어져서, 적외선, 광선, 빛에 노출되어져서 체온이 변화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의 열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고 또 적도는 덥고 극지방은 춥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원거리의 어떠한 물체에서 물체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 그게 뭐예요? 바로 복사죠. 높은 습도는 증발을 통한 열 손실을 감소시켜 체온을 증가시킵니다. 그쵸? 왜냐하면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건조한 날씨에 증발이 잘 일어나지만 습한 날씨에서는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습한 날, 오늘같이 습한 날에서 운동하게 되면 몸에 땀이 줄줄 흐르죠. 땀이 흐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엔 가급적 시원한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운동 중 선풍기 바람을 자주 쐬어주는 것.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을 쐰다는 건 열의 이동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류의 이동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건 대류에 해당되겠죠. 운동 중 현기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현기증. 현기증 뭐예요? 머리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질 때 현기증이 생겨요.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보충해 탈수를 방지해줘야 합니다. 수분 보충 시 전해질을 하면 음료가 권장됩니다. 수분 균형은 인체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체지방량, 제지방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에서도 수분 비율이 활용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일요일날 제가 한약방에 갔다 왔어요. 한의원에 가서 거기 이 VIA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체지방량하고 체수분량을 우리 그 다음에 제지방량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체지방량은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량이에요. 근데 제지방량은 지방을 제외한 양이에요. 그래서 뭐 근육, 뼈, 뭐 전해질, 그 다음에 수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체지방량에는 수분이 포함되지 않지만 제지방량에는 수분이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 BIA를 할 때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만약에 이걸 쟀다 라고 얘기하면 제지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체의 제지방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제지방량이 이만큼으로 늘어났어요.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 때문에 체지방률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상대적으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량이 상대적인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작게 측정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의 체지방 수준을 알고 싶다면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우스갯소리로 내가 체지방률이 낮게 나오고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PT 마셔야죠. 그죠? 그럼 좀 작게 나오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주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심전도 이거 너무 잘 알죠. P, QR, ST파. 저기 P파고 Q파, R,
QRS T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요 R과 R 사이 간격, 여기 또 이제 심전도 쭉 이렇게 R과 R 사이 간격이 길어지면 심박수가 느려지는 거고 짧아지면 심박수가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고요. 여기 피파가 나오면 여기는 어디예요? 심방의 탈분극이에요. 심방의 탈분극. 그러니까 심방이 이제 수축 명령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심방의 재분극이 일어날 때 QRS파, 여기는 어디예요? 심실의 탈분극이에요. 그러니까 심실의 탈분극이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압력이 쫙 증가하겠죠. 그렇죠? 여기 굉장히 높은 압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대동맥압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완기 때 여기 뭐가 다쳐요? 판막이 다치면서 어때요? 쭉 혈액이 대동맥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심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방에서 실로 갈 때 방실 판막이 다치고요. 여기서 심실에서 혈관으로 갈 때 또 판막이 한번 또 다치죠. 그래서 쿵쿵 쿵쿵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철수는 A시점에서 대동맥 판막이 열립니다. 지울게요. A시점에서 대동맥 판막, 그러니까 방에서 실로 이렇게 갑니다. 맞는 얘기죠. 여기 B구간은 심실수축기관이잖아요. 이완기에 해당합니다. 아니죠.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심장이 꽉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바로 심실수축기에 해당되죠. 명철 C 어디 있어요? C는 심전도 피파로 불리요. 그쵸? 심실의 탈분극은 QRS잖아요. 그쵸? 여기는 피파기 때문에 무슨 탈분극? 심방의 탈분극이에요. 기출 그대로 나온 거고요. D는 심전도 T파로 불리며 심실의 재분극이 일어난다. 즉 심실 수축했다가 다시 쭉 이완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P파, QRS, T파 이렇게 계속되면서 R과 R 사이 간격에 따라 심박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예요. 뭐 이건 거트만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세평전압 관수기 뭐 이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보니까 과거 스포츠에 등장한 초기에는 성, 인종 등에 따라 경기에 참가 금지되었다. 그쵸? 뭐 역사성에서도 이제 다 언급됐던 거고 스포츠 계층의 특성에서도 이제는 누구나 원하면 경기 참가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어떻게 두루두루 모두 다 참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회가 열린 거죠. 그걸 우리는 구트만은 근대 스포츠 특징 중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올림픽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가 확대에 대한 요구에 따라 1900년대 파리올림픽 여성 종목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 마라톤 종목, 92년 바르셀로나에서 유도 종목, 여기 2012년 런던 올림픽, 요때 2020 올림픽 얘기하면 2012 런던 올림픽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마스코트가 뭐예요? 웬록이에요, 웬록. 그 택시, 런던 하면 택시가 유명하잖아요. 그 머치 앤록 유사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올림픽이 이제 부활하게 됐던 거고, 특히 2010년 런던 올림픽 얘기하면 그때 이 수업 시간에 이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참가국 전체 종목에서 모두 여성들이 참가하는 최초의 대회가 바로 이 런던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전의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아랍권 국가들 보통 보면 여성의 인권들이 굉장히 처참하게 밟히고 있거든요. 뭐 운전면허증도 못 따고 참정권도 없고 또 경기에 나오기도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이때 참가했던 여성 선수들이 히잡을 두르고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그러한 어떤 여성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구나. 여성이 많은 기회가 아랍권 국가에서도 부여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브라이튼 선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유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수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감독, 심판, 그러니까 감독하고 심판은 생산자인데 경기를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경기 진행 요원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보니까 선수? 선수 왜 생산자? 생산자에서 1차적, 2차적 생산자? 직접 간접?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가 내용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래요. 참가 내용의 특성. 캐년이 얘기했던 참가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는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참가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적 참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는 체육대회 기간 동안 같은 반 학생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 평소 학생이 각자 학업에 열중하느라 같은 반 친구들과 유대감을 가질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급을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고 표어를 만들고 외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 우리 유니폼도 맞추고 티셔츠도 맞추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티셔츠를 맞춰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00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하나가 돼 응원했던 붉은 악마, 비더레즈, 우리 빨간색 티셔츠 입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체육대회는 과거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중심으로 우리 아랍이나 기독교라든가 종교인들이 모여서 뭐 성지순례를 하든 뭐 이런 다 집회를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하든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하나의 어떤 일치된 어떤 생각과 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에 모으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이후 같은 반 친구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반 분위기도 매우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르켐은 이걸 가지고 집합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또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우선 체육 교과 역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4개의 교과 역량에서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 관리 역량,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딱 제시를 했네요. 체육과가 추구하는 삶은 이러한 3가지 신체 활동 영역을 갖춤으로써 실현된다고 봅니다. 신체 활동 영역을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는데, 요 신체 활동 이 기반이 뭐예요? 바로 자기주도성, 창의성, 포용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성에 관련된 문제만 문풀하고 뭐가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맞추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3년간 총 이수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이것도 문제 문풀에서 냈고 모고에서 냈고 다 냈단 말이에요. 136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102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뭐 이건 다 냈을 거고. 그 다음에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인데 기준학점은 4학점이었죠. 전체는. 근데 체육은 몇 학점이에요? 3학점이고요.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의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은 기준학점이 2학점에 마이너스 1학점 감하여 편성할 수 있음.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은 1학점에서 2학점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표로 해서 학점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었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 문제도 참 재밌어요. 자, 교사가 작성한 동작 분석인데 손짓구 물구나무서기 이륙 자세예요. 물구나무서기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개선함.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죠? 자, 진단을 이륙 시 지지다리의 무릎이 굽혀짐. 요 다리가 이렇게 굽혀진대요. 유연성이 부족해 보임. 이렇게 했네요. 엉덩관절과 어깨관절. 그럼 엉덩관절과 어깨관절 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엉덩관절과 어깨관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엉덩관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퇴를 지나 여기 척골, 그러니까 아래쪽 다리 쪽이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햄스트링 같은 근육이거든요. 대퇴 2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근육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쪽에 슬관절 쪽을 고정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면 여기가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펴져요. 뭐가 일어나요? 몸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관절이 움직이고 신전이 나타나요. 반대로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수축시키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가 나타나요? 슬관절 어떻게? 굴곡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고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굴곡이 나타날 수도 있고, 굴곡은 안 되겠죠. 신전이 나타날 수 있고, 무릎 관절은 굴곡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서는 굴곡근이고, 엉덩관절에서는 신전근으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요 햄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거기가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팝스에서 뭐예요?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전골인데 팝스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거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문제를 모의고사 때 냈거든요. 근데 뭐 이거 냈다고 뭐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얘기가 나오네요.
자, 무릎이 펴진 파이크 자세의 완성도가 높아짐. 넙다리 뒤 근육근, 햄스트링근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실시함. 그래서 PNF라든가 이런 거 우리 또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하면 여기서는 신전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굴곡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덩관절은 신전, 무릎관절은 굴곡, 이렇게 되고요. 자, 지지다리가 이륙할 때 무게중심 위치 보니까 이륙 전 자세는 이종질이에요. 이종질이 어떻게 돼요? 힘, 저항, 축,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저항이 가운데 있고, 즉 뭐의 길이가, 힘팔의 길이가 뭐의 길이보다, 저항팔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힘의 이득이 생기는 형태죠. 이륙할 때 펴진 지지다리의 굴곡각이 달라서 A 자세와 B 자세 수직과 수평의 무게중심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축이네요. 그쵸? 여기가 축이에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저항 R이 있어요. 저항 R이 있고, 그 다음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쭉 수직으로 작용해서 여기가 F겠네요. F. 여기가 F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팔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팔일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힘팔일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저항팔이 어떠냐, 이건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나에서 B 자세의 저항력 모멘텀을 A 자세와 비교해 쓰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개념 정말 제가 한 100번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건 어떤 축에 어떤 외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작용한다 볼까요? 외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힘 F가. 그러면 우리 힘 F가 이렇게 작용해서 여기까지 이게 아니에요. 힘의 연장선. 그리고 힘의 연장선으로 축까지 가장 짧은 길. 요게 바로 모멘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그림에서 따져보면 지렛대로 얘기한다면 요 그림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축이 있고요. 여기 저항 R이 여기 있고요. 여기 힘점이 여기에 작용하게 될 거예요. F가. 그러면 요게 저항팔이고 요게 힘팔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힘은 중력은 지금 아래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항팔 R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팔 FA가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힘의 연장선으로부터 축과의 수직거리, 힘의 연장선부터 축과의 수직거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비교해 보면 여기에 저항팔 RAB하고 여기 저항팔 RAA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길어요? B 자세가 더 길죠. 그럼 B 자세가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깨를 굽혀서 어깨가 이렇게 밖으로 넘어가게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깨를 눌러라, 딥 눌러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패 동작의 이유가 뭔지를 찾고자 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동작 차이인데, 성공 동작은 지금 탁 섰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시계 방향의 토크가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항에 의한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만들어지면서 토크의 합은 0이 된 거예요. 그 알짜이면 0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저항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항에 대한 토크가 있었죠.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있었겠지만 시계 방향의 토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토크보다 시계 방향의 토크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남아야 돼. 얘가 만약에 여기 지금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100이고 얘가 플러스 뭐 80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20의 토크가 오른쪽 방향으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표현되어 있는 니귿, 디귿, 지금 다이 그림 디귿 토크의 합, 알짜 토크는 몇이냐? 알짜 토크는 어느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양한 사상가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루소의 에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들은 우리 생각의 원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정신은 신체 활동에 개화될 수 있고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상호 번제 관계로 함께 진보한다. 도시는 인류의 무덤이기에 복잡한 도시의 해로운 공기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탁 트인 시골 자연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용이거든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신체와 정신을 고루고루 발달시켜야 된다. 하지만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다르게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육성해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육체는 그 발생해서 정신에 선행한다. 인간의 정신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자연 세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 지난번에 나오더니 또 나오네요. 뭐 무슨 이전의 문제부터 순서대로 나오나 봐요. 노래와 같은 적절한 신체적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다. 신체 활동 건강을 유지시키고 체력을 강화하며 감각의 발달 촉진다. 이 코메니우스의 어떤 어린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런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세상 주변 환경과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중 감각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래서 보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의 완벽함이 요구되며 영혼과 육체의 완벽함,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신체가 요구된다. 지성은 부분으로 육체에 의존하고 지적인 자산은 마음에 의존할지라도 이런 감각적인 힘에 의존할 수 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모두 인간이 소유해야 할 바람직한 것이다. 근데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해서 신체와 정신의 어떠한 골고루 인간이 소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은 어때요?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낮게 치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것을 낮게 치부했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금욕주예요. 그쵸? 금욕주는 뭐예요? 신체적인 쾌락을 얻지 말아라. 우리가 영의 어떤 영적인 완성을 위하여 감각적인 경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입고 다녔던 그 모포 같은 거 있잖아요. 모포 같은 것도 굉장히 막 까끌까끌해요. 까끌까끌한 걸 몸에 둘러서 입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어떤 육체의 어떤 그 쾌락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로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게 만든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탈피, 이렇게 쓰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는 체육교사들이 수업 관찰 기록지이며 나는 수업 관찰 결과에 대한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랍니다. 가하 내용을 보니까 가하 내용에서는 수업 운영 시간을 적게 사용한 교사부터 순서대로 쓰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관찰될 행동 변인 중에 내용 행동과 운영 행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 행동에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출석 점검 시간 운영 시간이죠. 과제 설명 시간 내용 전달하는 거니까. 팀 조직 시간 이거 운영 시간이죠.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 이동 운영 시간이죠. 과제 참여 시간 내용 행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석 점검 시간하고 팀 조직 시간하고 이동 시간이 누가 많냐? 이거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교사 보니까 여기 출석 점검 시간 여기 2분, 그 다음에 팀 조직 시간 3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동 시간 여기 1분 또 1분, 그래서 2, 5, 6, 7분이네요. 그죠? 박교사 보니까 지금 출석 점검 시간 2분 걸렸고요. 그 다음에 팀 조직 시간 1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 시간 1분 걸렸어요. 또 여기서 이동 시간 1분 걸렸네요. 전체 시간 5분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잘했네요. 운영 시간이 적게. 김교사 보니까 출석 점검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규적인 수업을 구조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팀 조직 시간 짧게 걸렸는데 이동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 거리가 또는 과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과제 참여 시간이 누가 제일 짧겠어요? 당연히 김 교사가 짧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지금 수업 운영 시간을 가장 적게 사용한 교사부터 써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요? 박 교사, 그 다음에 최 교사, 김 교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그죠? 수업을 잘 구조한 거죠. 그 다음 나의 교사들의 대화를 보면, 선생님 수업을 할 때마다 김모모 학생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핸드폰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제 활동은 요구하는 행동이고 핸드폰 게임은 하면 안 되는 관리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에게 핸드폰을 하지 않고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기법이요? 속어 기법이에요. 속어 기법. 그죠? 그래서 수석교사가 선생님 학생에게 부적절한 행동 감소 기술 중에 하나인 삭제 훈련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어 기법은 보통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은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뭘 줘요? 불쾌한 자극을 제시하거나 유쾌한 자극을 뺐을 때
보통 처벌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소고기법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조화 행동 차별 강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조화 행동 차별 강화 기법은 뭐냐면, 올바른 행동과 옳지 못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나타날 수 없고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면 올바른 행동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보통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처벌한단 말이에요. 불쾌한 자극. 근데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부적절한 행동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삭제 훈련이죠.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표적 행동이 핸드폰 게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아서 수업 좋구나 라고 보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게임을 안 하네?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았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네. 핸드폰 게임을 할 때는 나한테 관심을 안 보여주는데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을 때 관심을 보여주고 선생님이 나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네. 그럼 핸드폰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 선생님은 과제 지도 시에 어려움이 없나요? 학생들이 과제를 지도할 때 일부 학생들이 과제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학생을 지목해서 시범을 보이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집중시키거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집단지향적 피드백인가 싶었는데 학생들 집중시키거나 과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든 학생이 과제에 몰두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든탑이 뭐라고 했어요? 쿤이는 이것을 집단 경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수석교사가 학생들이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 부분에서 수업 내용을 설명할 때는, 자,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했어요. 근데 설명할 때 설명하고 과제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학생들이 과제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면 학습지도나 시범 토론 등의 수업 내용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전달된대요. 과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학생들이 뭘 안 해요? 모험과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로젠샤인과 프로스트는 명확한 과제 제시라고 얘기하죠. 명확한 과제 제시, 교사의 열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 10번 문제. 트레드밀 운동이고요. 요거 운동 심리학에서는 외적, 내적 집중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 이제 문제에서 출제됐던 우리 이제 모건하고 플러그에 얘기하는 건 주의 분리, 주의 연합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모고 8에 똑같이 출제를 했고요. 보면 TV를 보면서 트레드밀에 뛰면 평소보다 오래 뛴대요. 힘든데 왜 오래 뛰지? 봤더니 마라톤 선수들은 연구한 결과 자신이 심장박동, 호흡, 그리고 근육 감각에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주의 연합을 한다는 거죠. 누구들은, 선수들은. 그런데 경기 중 그러니까 달리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경기 중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주변에 집중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초보자이거나 또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좋아하지 않는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분리 전략이에요. 그쵸? 막 운동하는데 뭐가 자꾸 신경 쓰여. 운동하는 것에 막 신발 속에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면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걸 빼낼 수 없다라면 이건 다른 데 신경 쓰게 노력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낫죠. 아무튼 그런 어떤 주의 분리 전략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트레드밀에서 오랫동안 달리기를 했다면 힘이 들 텐데 영상에 재밌는 게 나오니까 피로감을 좀 덜어지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협응에 대한 이해가, 여기 트레드밀에서 걷다가 속도를 빠르게 하면 걷기보다는 달리기. 보세요. 걷기라는 협응 구조가 만들어졌고 달리기라는 협응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변수예요? 질서 1이 글씨가 안 써지네요. 질서 1의 협응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건 질서 2의 협응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질서와 질서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제어 변수가 있겠죠. 제어 변수. 그게 바로 지금 속도입니다. 속도를 증가시켰더니 걷기라는 질서를 가진 협응 구조에서 달리기라는 질서를 가진 협응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되어진 어떤 구조를 갖다가 갑자기 불안정해졌다가 또 다시 새로운 안정의 자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선 협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협응은 수행하려는 동작의 목적에 따라 형성되는 머리, 몸통, 사지의 상대적인 움직임 패턴입니다.
어떤 이론에서는 여기 신체의 특성과 신체에 작용한 내외적 힘을 고려해 인간의 운동을 설명한다. 번스타인의 얘기죠. 그래서 신체 내외적 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움직임이 생성되고 변화한다라고 번스타인은 무슨 이론에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이고, 뉴엘은 협응의 변화를 비선형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엘은 협응을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로 얘기하고 있죠. 어떤 특정 조건이 부합되면, 유기체, 과지 환경이 조건에 부합되면 인간의 움직임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또 특정 조건에 부합되면 이렇게 불안정한 움직임도 생성되는 거고, 또 특정 조건에 딱 부합되면 이렇게 달리기라는 협응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비선형성의 원리라는 건 자세 변화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의 상과 여기에서의 상이 서로 다르다, 변화됐다. 이게 바로 상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비선형성의 원리냐, 상변 현상이냐, 자기 조직의 원리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또 문제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엔 트레드밀에서 안정적으로 걷다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협응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고, 어느 순간 새로운 움직임 패턴이 달리기 형태가 나타나면서 협응 구조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밑줄 친 디귿이 설명하는 현상의 명칭을, 그러니까 뭐예요? 상이 변했다? 상변 현상에 대한 얘기죠. 일단 디귿 현상에서 자유도의 변화 과정 어떻게 할까요? 자, 자유도라는 건 시스템, 신체의 움직임의 가능성의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된 기술 수행을 할 때에는 어때요?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단순하고 깔끔해요. 근데 초보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고 서툴러요. 그쵸? 아, 선생님 뻣뻣하잖아요. 이러면 자유도가 굉장히 작아진 건데,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협응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걷기에서 불안정해지게 되면 자유도가 급격히 증가해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자세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되면 달리기라는 협응 구조가 만들어서 자유도가 급감해요. 그래서 자유도가 증가했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자세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또 중요하게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일단 됐고요. 트레드밀 걷다가 속도를 빠르게 하면 걷기보다 달리기가 더 편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로 효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엔 시험 문제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트랙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어트랙터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축구 리프팅 검사고요. 리프팅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고 싶대요. 뭐 반분 검사 신뢰도 너무 많이 했던 거고요. 리프팅 검사 10번 했는데 우리 성공 개수를 기록했고 홀수차와 짝수차 시도했대요. 우리는 이런 문제 수준 안 했죠. 이렇게 전반과 앞에 반과 뒤에 반 하게 되면 나눈 두 범주의 두 개의 어떤 변인들의 차이가 생겨버리죠. 앞에는 뭐 피로해지는 부분이라면 앞에는 몸이 컨디션이 좋았다가 뒤에 가서 피로해져가지고 앞쪽과 뒤쪽의 결과가 다르면 동질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질성을 갖기 때문에 신뢰도가 뭐 낮게 추정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뭘 동질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홀수차와 짝수차로 성공 개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반분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반분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만 브라운의 예측 공식을 적용하여 전체 검사 신뢰도를 추정했대요.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 반분 검사 신뢰도 공식 있죠. 거기 따라 한 거고, 신뢰도 개수가 0.90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 높은 검사예요. 그죠? 측정 시 강한 바람이 일부 학생의 리프팅 수행에 영향을 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영향을 받았고 어떤 학생은 영향을 안 받았고, 우리 고전 진점수 이론에서 이런 것들, 이런 비체계적 오차, 즉 무선적 오차가 바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만약에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라면, 체계적 오차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오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문제풀이 6회 A형 8번 문제에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축구 리프팅 검사 평가 기준, 리프팅 검사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하기 준거 기준을 설정했대요. 이 준거, 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판단 경험적 방법, 예전에 이제 경험적 방법, 판단적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으로 출제됐었는데, 저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는 이제 준거 집단이 아니라 준거 검사를 활용한 방법 문제를 출제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축구 기능을 고려하여 숙달자와 비숙달자를 구분했대요. 그쵸? 먼저 판단해 본 거죠. 그 다음 리프팅 검사 실시에서 두 집단의 점수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했대요. 경험을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을 이용해서 기준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준거 집단을 활용한 검사예요.
그럼 점수 분포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교차점이 여기에요. 근데 교차점을 성취 기준 점수로 설정함. 그러니까 그거 포함 이상의 점수인 거죠. 그럼 만약에 기준점이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1이라는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들 숙달 집단은 잘 분류한 거예요. 비숙달 집단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빼야죠. 여기까지죠. 지우개. 여기 이렇게죠. 포함되지 않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합치도 계수 구할 때 A셀, B셀, C셀, D셀. 그쵸? 그래서 숙달, 숙달, 비숙달, 비숙달. A셀과 D셀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A셀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D셀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비숙달인데 숙달로 평가된 거고, 여기는 숙달인데 비숙달로 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BC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준에서 11로 했을 때에는 숙달 집단이 43명, 비숙달 집단이 36명. 그래서 뭐요? 합치도 계수가 0.79로 나와요. 비율로 얘기하면 79%죠. 근데 12로 하게 되면 기준점 숙달 집단이 39명, 비숙달 집단이 43명 해서 그 전체 82명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A, D 셀 합해서. 그래서 0.82, 82%가 되죠. 문제에서는 그 기준 점수 죄송합니다. 결정 타당도죠. 합치도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결정 타당도 계수를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거고, 결정 타당도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성취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준을 11로 했을 때보단 기준이 12로 했을 때 결정 타당도 계수가 82, 0.82, 82%로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기준은 12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치도 계수가 아니라 결정 타당도 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겠는데,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예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풀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제가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정말 까다롭게 생각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선생님들께 많이 혼란을 줄 수도 있었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점수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준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1차 시험이 끝나면 꼭 모든 시험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매일 뭐 한마음 교사에게나 북소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게 막 점수 맞춰보고 막 희노애락을 막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과거의 나의 시험 본 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요, 전혀 안 달라져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내가 실기 준비를 어떻게 하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고 수업 실현 준비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올해 초수가 아닌 재수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이맘때 시험 점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올해 내가 잘 못했지만 일단은 시험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이 2차 준비 열심히 하자 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수월하게 방향을 잡고 가실 거예요. 근데 작년에 시험 끝났어, 나 못 봤어, 몰라, 한 달 딱 쉬었던 선생님들은 올해 초수생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올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나머지 시간 수업 실현, 면접, 실기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합격자 발표 나는 날 그때 가서 올해 시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재밌고 보다 쉽고 보다 스마트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